먼저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참 놀란 게 이 보은이 이렇게 참 훌륭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고 자랑스럽고 아주 희망찬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 보은에서 저는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 보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은에서는 이제 어린애가 좀 청소년이 될 때까지 크면서 또 효를 배우고 또 의리를 배우고 예를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데에 제일 영향을 미치셨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또 여기 와 계십니다. 저희 양성학 선생님께서 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하셨는데요. 아주 제가 평생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앞에서 박수 한번. 제가 어떻게 선생님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할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이제 안보 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인데 그 중에서 안보 환경 변화는 요인이 참 많습니다. 많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한데 그 중에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그건 왜 생겼고 하는 것을 좀 짚어보면서 그것을 왜 생겼는지 하는 것을 알면 또 그다음에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할 건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 거의 여러분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해답이 사실 없습니다. 무슨 대한민국이 그럼 안보 환경 변화가 이렇게 됐는데 해답을 딱 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이 한 시간여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짚으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그래서 사진을 3명을 넣은 겁니다. 왼쪽에가 시진핑이고 오른쪽이 트럼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각국의 대통령과 주석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오늘 강의할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박사학위 받은 이래로 마지막으로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에서 교수를 했고요. 전역하면서 바로 한성대학교로 들어가서 한성대학교 교수를 한 10년 남짓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법인 한국보훈학회에서 회장을 했는데 이 학회가 뭐냐면 보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만 들어도 아실 것 같습니다. 보훈. 국가에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한테 응당한 어떤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보답을 해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학회인데 이 학회는 회원이 한 300명 되는 전국 조직인데 그 중에 저희 같은 군 출신, 제가 들어갈 때는 5%가 안 됐었습니다. 다 일반 학자들이 있었을 때 거기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저는 교수를 원래는 교수들이 처음부터 공부해가지고 조교수, 부교수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스펙이 아니고 군대 제대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초빙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초빙 교수는 이런 전국 단위 학회 회장 이런 거를 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전무후무하게 그때 그래도 회장으로 추대가 돼서 회장을 하는 그런 또 기회가 있었고요. 월간 군사저널은 지금 부대 대대급까지
그 보급이 됩니다. 국방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대대까지 보내주는 군사전널에서 회장을 맡고 있고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 지금 참 엄중한 시기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기인데 사무총장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의 현상, 우리 국제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그걸 사진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벌써 2년 이상 하고 있죠. 북토 한 20% 이상이 러시아한테 점령이 됐는데 이 전쟁이 러시아에 생각할 때는 금방 끝날 거로 생각했고 또 이것은 트럼프가 뭐 금방 하루아침에 다 중재해서 끝낼 수 있다라고 하더니 결국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쭉 연표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비에트 연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아실 겁니다. 소련 붕괴 후에 독립이 됐는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그 각서를 통해서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당신들은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일 너희들이 핵 위협을 받으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적으로 거기서 조치를 해주고 해서 그 안전보장 다 해줄 테니 핵을 포기하라. 그렇게 해서 핵을 포기했는데 그 뒤로 이제 그 계속 친소련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친러시아였었는데 2014년에 반정부 시위로 이제 그 친러 정부가 이제 붕괴되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가만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발전하려면 외국에서 투자가 돼야 되고 외국과 교역하지 않고 혼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나라가 군사적으로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누가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야 투자도 받고 나라가 잘 살려면 EU에 편입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토에 가입이 되고 거의 편입되면 그 서방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좀 생존을 좀 또 번영을 찾을 수 있겠다. 해서 그 EU하고 나토 가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바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전쟁이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요구하는 게 딱 그렇습니다. 안전보장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실지 회복해달라. 근데 안전보장이 사실은 다른 것은 안전보장이 어렵습니다. 미국이 야 너희들 안전보장 해주마 라고 말로 약속한다고 해서 그것은 약속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나토하고 EU를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은 러시아는 절대 안 된다. 영구히 포기해라. 그것을.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아니 그거를 중재한다고 하면서 나토 가입 시켜주고 EU 하면서 한다든지 적절히 중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미국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미국 여러분들 혹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만났을 때 아주 모욕을 당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거기서 딱 한 말이 너는 카드가 없잖아. 우크라이나 너희들은 뭔가 제시할 카드가 없다.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너희들은 그 봉변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편인 줄 알았습니다. 다들. 미국은 우크라이나 편이다. 유럽도 우크라이나 편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상한 겁니다. 미국이 왜 여기서 오히려 러시아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지? 이게 궁금증이죠. 왜 그랬을까? 여기가 이제 서반구거든요. 서반구. 이 서반구가 미국은 이 서반구는 우리 반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냐? 먼로 대통령이라고 미국 제5대 대통령입니다. 먼로가 여러분들 흔히 먼로주의 얘기 많이 들어요. 먼로라고도 하고. 먼로주의가 뭐냐면 먼로주의를
어떤 분들은 고립주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유럽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우리한테 관여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 이 서반구는 미국권이 미국의 흔히 말하는 나와바리니까 유럽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 노타치해라. 우리도 유럽에 어디에 어느 편 들고 관여 안 할 테니 하는 뜻입니다. 먼로주의 그거였어요. 이게 지금 그대로 이어져서 도널드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플러스 먼로주의에서 요새 돈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린란드 사태 있죠. 그린란드가 워싱턴에서도 가깝고 모스크바에서도 가깝고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한 거리인데 그 그린란드 국민 소득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근 한 5만 되고요. 이제 덴마크에서 주로 이제 대줘서 살고 있거든요. 그린란드를 미국에서 실제로 매입을 추진했던 것이 역사상 크게 두 번 있습니다. 앤드류 존슨, 저 사람이 링컨 대통령 바로 후임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게 저 같은 해입니다. 1867년.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알래스카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린란드도 매입하겠다고 750만 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야, 알래스카를 왜 사냐? 큰 얼음판, 쓸데없는 데를. 냉동실이다, 냉동실. 냉동실을 720만 불이나 주고 산다는 게 어리석은 짓이다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돈을 그 다음 해에 냈습니다. 다음 해에 내가지고 사고, 이것도 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건 아예 승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못 샀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한 번은 1946년도에 트루만이 순금으로 1억 불을 주겠다. 순금 1억 불을 주더니 팔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이렇게 국가 간에 사고 팔고 하는 게 없었느냐. 좀 전에 제가 알래스카 말씀드렸죠. 그 전에 루이지애나를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1810년대에 샀습니다. 그때는 프랑스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시대거든요. 나폴레옹이 전국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전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필요로 해서 이거 군자금이죠. 그게 필요한다는 걸 알고 미국에서 야, 그러면 뉴올리언즈를 팔아라. 이게 저기가 아니고 루이지애나가 아니고 거기는 뉴올리언즈 일부를 팔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야, 그것만 말고 아예 통째로 다 사라. 그래가 루이지애나를 매입을 했어요. 그것도 있었고요. 이제 그린란드는 EST가 동부 표준 시간이거든요. 미국 동부 표준 시간하고 서부 표준 시간은 3시간 차이가 나는데, 동부 표준 시간으로 2026년도부터는 우리 땅이다 라고 트럼프가 아예 이거를 자기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자기 SNS로. 한편 중미에 보면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중미거든요. 여러분 이쪽에 이제 큐바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곳이고, 여기 이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있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있는데,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바로 1917년에 덴마크에서 샀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덴마크하고는 이미 땅 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땅 거래를 한 적이 있고, 이게 있었던 일들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력으로 어디를 이렇게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한 것은 드문데, 이게 땅 산 게 많습니다. 최근에 또 베네수엘라, 이게 마두로 체포되는 장면이죠.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쿠바가 될지 콜롬비아 될지, 트럼프는 이제 너희들이 곧 붕괴된다. 이란. 그러면
트럼프는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을 왜 그렇게 꽉 잡아서 자기 수중에 집어넣으려고 할까? 베네수엘라를 그 미국이 그 마두로 체포하고 나서 한 게 뭡니까?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내가 팔겠다 이제.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에서 석유 그 원유 수입을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에서 70%를 합니다. 중국 수입량에. 목줄을 쥐겠다. 트럼프는 또 최근에 UN 66개국에서 탈퇴하겠다. 야, 그래 이제 그러죠. 야, 이게 트럼프는 또라이 중에 이거 뭐 또라이지고 도대체가 이거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트럼프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망나니 중에 망나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트럼프가 탈퇴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막 탈퇴. 도미노 탈퇴라는 게 뭐 도미노가 이제 그 같이 무너지는 건데, 그러면 트럼프만 또라이면은 트럼프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왜 유럽도 빠져나가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들 영화 관상 보셨나요? 영화 관상에 보면은 이제 송강호가 주연을 했는데, 그 관상에 나오는 뭐 기생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어디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더 아주 뭐라죠? 양반들한테 더 사랑받고 저 돈도 많이 벌고 좋다고 하니까 어디 막 점도 찍어 놓고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 관상에서 이제 송강호가 관상쟁이로 그 당시에 아주 세조 즉위할 때 그 날렸잖아요. 이 영화상 보면. 그러는데 이제 다 끝내고 고향으로 바닷가에 내려와서 있는데 거기에 한명회가 찾아옵니다. 한명회가 찾아와서 마지막 대화를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 냄새하며 참 좋은 곳이요. 하나 이런 곳은 사내가 세상을 다 품고 난 후에 늙음하게나 내려와 쉬는 곳 아니겠소? 선생 같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나는 좀 반갑소. 거사를 일으킨 자들의 면면을 낱낱이 보았을 터인데 그 관상은 기록해 두었소? 기록하시오. 난을 즐기는 자들의 특징을 상세히 기록해두면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지 않겠소? 날 당신들 얼굴에 남보라도 있었던 줄 아시오. 이렇지 사기꾼 상도 있고 피부율시 여기는 백창 상도 있고 그림면 상피의 상도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얼굴들이었어. 흠. 그냥 수양한 왕이 될 사람이었단 말이야. 뭐요? 넌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로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을 거란 얘기지 않소? 당신들은 그저 높은 파도를 잠시 탔을 뿐이야. 우린 그저 낮게 쓸려가고 있는 중이었어만 뭐 언젠간 오를 날이 있지 않겠소. 관상이 사람의 운명을 이제 좌우한다고 해서 또 관상부려 수상이요, 수상부려 족상이요, 족상부려 골상이요, 골상부려 심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심상이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수상 좋게 하려고 손금도 막 파고 관상 좋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막 성형 수술도 하고, 근데 그 일정 부분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팔자를 좀 고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공통적인 것은 그렇게 팔자를 고친 사람은 꼭 그 대가를 엄청나게 엄혹하게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만을. 그리고 이 국제정치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송강호가 한 말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고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안 보고 파도만 가지고 관찰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제정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상이 이렇다 저렇다, 아 트럼프는 또라이야, 하는 거 봐봐, 언제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야 대책이 없는 놈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트럼프가 과연 또라이인가? 모든 국가가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생존입니다. 생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첫 번째 따지고 그것에 맞는 정책을 택합니다. 동맹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무기를 더 만드는 것도 그렇고 생존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생존이 보장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번영입니다. 그 다음 생존이 되고 번영이 된 다음에 찾는 것이 위신입니다. 위상. 그런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잖아요. 순서를 바꿔 생각한 나라는 꼭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경제가 중요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생존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확보된 다음에 경제입니다. 또 국가 간에 미국이 위신이 있지, 세계 그 최고의 국가가 미국은 절대 안 그럴 거야, 미국이 라고 우리 많이 생각했어요. 미국이 그래도 국제적인 약속도 있고, 그런데 미국도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원칙에 가장 충실한 1인이 누구냐? 그게 트럼프입니다. 이 원칙에 가장 충실한 한 명을 꼽으라면 그게 트럼프입니다. 세계 정세는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미국의 단극으로부터 이제 무국 체제처럼 되고 있습니다. 진영이 해체됐는데요. 진영이라는 건 옛날에 공산주의 진영, 뭐 자유민주주의 진영, 뭐 혹시 자본주의라고 그랬지만, 이 진영 간에는 뭐가 통했냐면 서로 웬만큼 손해를 서로 감수해 주는 게 통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뭐 우리 거 팔면서 외상으로도 하고 서로. 왜냐하면 그것은 왜 그랬느냐? 상대 진영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생존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서로 양보를 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 이 속을 덜 챙겼었죠. 근데 소련 해체되고 나니까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큰 세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서는 국지전이 많이 벌어지고요. 결국 그게 뭐냐? 각자 도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챙기고 내가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계신 이건 학생들끼리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싸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누구 편을 들으셔야 될까요? 보니까 둘 다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 누구 편을 들어요? 누구 편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 둘 다 싸우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선생님 안 계실 때는 힘센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세계가 지금 힘센 사람이 최고인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국 우선주의, 이제 국제주의가 이제 그 퇴조했어요. 저는 그걸 네오내셔널리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하리라고 그때 탈퇴한다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무슨 탈퇴를 왜 해?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 않습니까? 이 돈노주의가 아메리카 퍼스트,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이 동맹도 과거에는 가치 동맹이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같이 하고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하는 나라니까 우리 서로 그런 그것을 더욱더 인권을 신장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생존의 위협이 없으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경제인 거예요. 이제 거래적으로 야 우리가 너 동맹이었지만 동맹이 나하고 지금 즉각 생존의 위협이 별로 없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거래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유엔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중에 1년에 채택하는 결의안 중에 미국에서 원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확률이 두 번째로 확률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원하는 제일 그 나라가 원하지 않는 그 방향대로 채택되는 1번이 이스라엘이고요. 2등이 미국입니다. 근데 유엔의 모든 돈은 미국이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그 사람의 최고의 임무가 가을이면 미 의회에 가서 빨리 유엔에 대한 지원금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게 1번 임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다 대주는데 미국은 자기들을 위해서 결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앞에서 봤지만 그 전에 대통령들은 위신. 이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막 한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뒤에서만 하고 공론화를 안 했어요. 미국의 속은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런데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이제 악재가 막 발생한 거예요. 도저히 끓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9.11 테러가 나서 야 이제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아본 유일한 사례가 이제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죠.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거 2007년 8년 이때거든요. 미국 경제가 이제 막 몰락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중국에서 야 왜 기축통화는 달러만 하는 거야? 위안화도 기축통화 하자.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때가 이제 그때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11년도에 14조 불인데 2024년에 36조 불이니까 몇 배입니까? 2배 훨씬 넘습니다. 9년 사이에. 아니죠. 13년 사이군요. 13년. 무역적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생각할 때, 야, 미국은 뭐 호구네. 지금까지 호구짓만 하고 있었다. 미국이 왜 계속 호구짓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미국 국민들한테 먹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이, 야,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지? 그 참 미국 사람들이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먹히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 스스로도 우리가 정말 이거 호구다. 이거 잘못하고 있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중화 사상이 여기서 보면은 뭐 여기 관심 가질 거 동의는 우리니까 북적이 결국 보면 소련이거든요. 소련, 그 러시아.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련도 오랑캐입니다. 오랑캐인데 중국이 소련한테 머리 조아리고 도와달라고 한 게 유일하게 1940년대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고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를 뿌듯뿌듯한 거예요. 이 오랑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다니. 중국은 전에 계속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중국의 한 부분이었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서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중화 사상에 그 있던 중국이 아편 전쟁이 왜 벌어졌어요? 영국하고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했는데 무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국제적인 화폐 기축 통화에 달러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은으로 통화했습니다. 은으로 저 물건값을 치르고 했는데 중국 거는 유럽에서 사갈 게 많은데 유럽 거는 중국의 입장에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은이 다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거 은을 다시 걷어들여야 뭘 또 더 사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갖다 판 게 아편입니다. 아편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아편 사가지고 국민들 건강 나빠져, 예? 그거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아편을 갖다가 막 저 항구에서 모아놓고 태우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아편을 수입 못하게 하니까 야 너희들 아편 왜 그 수입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전쟁을 한 거예요. 아편 수입해 우리한테.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2번 해서 졌어요 중국이. 2번 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항구를 개항하고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청일전쟁 또 일본에서도 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중국은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로 한 100년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절치부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서 중국몽이라는 게 나옵니다. 향후 그 뒤 100년 되는 때 중국이 다시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 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접근 지역거부라고 1단계로 일본 오키나와하고 대만 밑에 필리핀 이렇게 캄보디아까지 이르는 요 선을 제1도련선 그래서 여기가 우선적으로 내 나와바리다.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이런 공연에서는 보면 어느 나라가 더 가깝습니까? 여기가 캄보디아, 필리핀, 브루나이가 중국보다 훨씬 가깝죠. 영해로 치면 이런 데가 영해가 돼야 됩니다. 영해의 기준은 200캐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200캐리까지가 영해인데 이제인데 그 200캐리가 서로 나라가 가까우면 중첩돼요. 중첩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게 관행이 되어 있냐면 그 중간선, 중첩된 중간선을 자르기로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요거는 구단선이라고 해서 구단선. 여기에 다른 나라에 아무리 가까워도 관계없어. 이거는 중국 나와바리야. 그걸 선언한 게 구단선입니다. 구단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여기까지를 여기까지 제2도련선, 여기까지 중국이 그 다음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나와바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반접근 지역거부인데 여기에서 미국은 국제적인 리더십을 우리는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국제 패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역사상 패권이 교체될 때는 반드시 전쟁을 치렀습니다. 도전 국가가 새로운 패권 국가가 등장할 때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딱 한 번 패권을 차지한 국가가 전쟁, 1위 국가하고 전쟁 없이 패권을 차지한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거가 영국하고 미국하고 전쟁 안 했어요.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1, 2차 세계대전.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패권이 교체됐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패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곧 전쟁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있다면 그 패권 국가끼리 전쟁이 있다면 그 인류 공멸이 될 우려가 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패권 교체가 된다든지 시도하는 것을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
미국의 그 이 우월 의식과 선민 의식 이거는 참 정말 미국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2기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내각 회의를 하면서 트럼프가 그 내각에 들어온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첫 내각 회의하는 시작을 기도로 한 겁니다. 기도로 했는데 뭐냐? 그 목사님의 기도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준 거에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종교 국가나 어떤 독재 국가나 이런 데는 미국의 적이다 라고 아예 규정을 한 거예요. 트럼프 입으로 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동북아시아를 점령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제가 1800년대라는 것이 뭐냐면 미국이 이제 루이지애나도 사들이고 하면서 그 미국 북아메리카 대륙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 했냐면 미국은 이제 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아시아로 진출을 하는데 아시아 진출 첫 번째가 하와이를 합병했고 그 다음에 오픈 더 도어가 뭐냐면 중국에다 한 거예요. 요 뒤에가 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됐죠? 오픈 더 도어가 뭐냐면 중국한테 문호를 개방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은 이미 아편전쟁에 져가지고 서구 열강이 서로 막 뜯어먹고 있는 식탁에 중국을 놓고 포크하고 나이프를 들고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미국에서 포크하고 나이프를 들고 딱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나도 끼자. 나도 좀 끼자라고 한 게 오픈 더 도어입니다. 그러고 나서 필리핀을 합병했어요. 필리핀도 왜 합병했느냐? 중국을 먹으려면 필리핀이 반드시 필요한 베이스다 해가지고 필리핀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스라 테프트 미략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먹으면서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아시아의 맹주가 일본인데 혹시 일본이 강렬하게 저항해서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일본하고 전쟁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협상을 하자 해서 미국 그 당시 육군 장관 테프트하고 미국 대통령 딸 앨리스하고 배를 타고 일본을 갑니다. 1905년도 7월 달입니다. 일본에 와서 일본 수상 가스라하고 밀양을 맺어요. 자, 미국은 필리핀, 너희는 조선, 먹는 거 서로 인정하자.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배가 인천 앞바다로 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고종은 그런 사정을 몰라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해서 일본하고 그 미국이 서로 나눠 먹기로 한지를 모릅니다. 그때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 딸이 온다니까 얼마나 극진히 환대를 하냐면 한양에서부터 인천 앞바다까지 가는 길을 다 새로 그 도로 정비를 싹 새로 하고 왕이 타는 연을 보냅니다. 연을 보내서 그 공주가 그거 타고 옵니다. 그리고 궁정악대가 미 국가 연주하는 걸 연습해가지고 인천 앞바다에서 미 국가를 연주해요. 그러고서 다리를 붙들고 우리를 살려달라. 미국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외국하고 조약을 맺었던 첫 번째 국가가 미국입니다. 한미 수호 통상조약. 첫 번째 국가고 미국은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정복을 안 한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미국한테 매달렸는데 미국은 이미 올 때 일본에서 2달 전에 우리나라 온 건 9월이거든요. 2달 전에 그걸 체결을 하고 온 거예요. 앨리스가 회고록을 걸 썼는데 고종이 자기한테 자기는 20대였어요. 20대. 정치를 뭐 알기를 뭘 알아요. 20대가 그 여자애가 좀 무시하는 건가요? 또 어쨌든 20대 얘한테 그냥 그 사정을 하는데 너무 애처로웠다고 그랬었습니다. 너무 애처로웠다. 한미 수호 통상조약이 82년도 체결했다고 제가 아까 제일 먼저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럼 가스라 테프트 밀약 맺고 나서 우리가 그해 11월 달에 저기 했지 않습니까?
을사보호조약. 예? 을사보호조약 그 우리 그 저기잖아요. 그저 외교권 박탈당한 거. 그러고 나서 주한 외교사절 철수 1호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바로 공관 철수를 했습니다. 2주 후에. 제일 먼저. 자, 미국의 세계 전략은 미국에 도전하는 새로운 강대국 출현을 절대 방지한다. 구소련이 미국한테 타겟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련은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는데 아프가니스탄하고 소련하고는 전력상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계속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10년간 소련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소련은 완전히 고갈됩니다. 소련의 그 국력은 그 석유 및 석유 관련 산업이 70%를 차지합니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거는 수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전비 계속 들어가고 하면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결국 붕괴가 됐습니다.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 세계 경찰 국가는 이제 우리는 포기한다. 그건 할 수도 없고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방해해라. 국가 이익은 아메리카 퍼스트. 원유, 원자재, 상품 시장 이런 데 치중을 하겠다. 우리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뭐 상대방을 조롱하고 막말하고 뭐 무례하고 충동적이고 예측이 불가하고 국제기구에는 협조도 안 하고 관세 보유무역적인 무력 질서 초래하고 혼란을 초래하고 악당이다, 퇴행적이다, 퇴행적인 이민 정책, 환경 정책을 취한다. 동맹국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도대체가 불안정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다 거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주요 언론 중에 트럼프에 우호적으로 그 보도하는 언론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 주요 레가시 언론들은 트럼프한테 그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트럼프는 너무 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저질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표현을 좀 돌려서 표현을 하고 야,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야. 그래서 안 해. 라고 하기보다는 야, 상호 간에 그 국익을 고려하면서 합시다. 뭐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좀 점잖은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론에서 보도가 트럼프는 속한 이런 사람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를 보시면 거래기술이라는 책, 이게 1987년도에 그 쓴 책인데요. 트럼프가 47살인가요? 그때 썼는데 이게 비소설 부분 전미 베스트셀러 1위를 13주 했습니다. 전미 베스트셀러 목록에 48주 동안 있었습니다. 저 읽어봤거든요. 일기식으로 썼어요. 일기식으로 써서 그 읽기도 편합니다. 쉽고. 트럼프가 45대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다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트럼프가 될 것으로 예측한 사람들이 10%도 안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전부 다 아유 트럼프는 안 돼. 근데 제가 그때 미국에서 막 들어온 어느 학자하고 같이 무슨 세미나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느낀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민심은 트럼프라는 거예요. 왜 그럼 트럼프가 그때 벌써 민심이 그런가? 트럼프는 국민들이 느끼고 국민들이 그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딱 짚어서 대변을 해줬다 이겁니다. 이번에 47대 대통령 될 때는요, 그러니까 그 45대 대통령 때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역사상 최다 득표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이번에는 미국 상하원 다 석권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역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트럼프는 문제의 핵심을 정말 정확히 파악을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주 심플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해요. 영리하고 집요합니다. 말하라고를 여기 이제 말하라고, 트럼프의 말하라고 리조트인데요. 이거 살 때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말하라고가 마르알라고인가 뭐 해가지고 이게 말은 바다고요. 라고는 호수랍니다. 바다에서 호수로 오라. 근데 앞에가 대서양이고 저 뒤에가 호수입니다. 앞에 대서양 뒤에 호수를 끼고 있는 이런 섬은 아니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꼭 마치 여기는 섬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의 재벌이 이거를 1921년도에 이걸 졌어요. 7년도까지 해서. 이거를 짓고 그 사람이 죽으면서 야, 이거는 미국 정부에 기증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별장으로 이걸 좀 운영해달라. 하고서 이제 국가의 운영을 맡겼어요. 근데 그 이후 대통령들이 별로 여기는 뭐 시설도 넓고 아이고 별로 해서 안 갔어요. 그때 트럼프가 딱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는 받아놨으니 운용은 계속 관리를 해야 돼. 관리비만 들어가고 써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줬어. 가지고 가라고. 정부에서 안 쓰겠다고. 그래서 돌려받으니까 그 돌려받은 사람은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걸. 매물로 내놨는데 내가 액수를 써놨나요? 이거 액수를 안 써놨구나. 매물로 내놨는데 2천억 달러에 내놨어요. 2천억 달러. 지금으로부터 한 280억 되나요? 2천억 달러에 내놓으니까 트럼프가 딱 찾아가서 1,500억 달러에 팔아라. 후리쳐가지고 1,500억 달러에 팔아라니까 무슨 소리야? 2천억 달러라는데.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트럼프가 돌아와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여기 건물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이었었어요. 여기를 샀습니다. 딱 사고서는 뭐 했냐. 내가 이 앞에다가 여기다가 고층 빌딩을 지어버리겠다. 너희 여기 그러면 바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너희 땅 똥값 대. 알아서 해. 그러고서 배짱을 부린 거예요. 결국 트럼프가 이거 얼마에 산지 아십니까? 2천억 달러 매물을 1,500억 달러에도 안 판다는 것을 700억 달러에 샀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에요. 집요하고 뭔가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뚫고 지나가는. 이게 이제 말하라고 제가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요. 미국이 우리가 아시아 회귀 전략이에요. 회귀가 뭡니까? 회귀는 어디 갔다 돌아오는 게 회귀 아닙니까? 미국이 언제 아시아에 있었나요? 아시아 국가인가요? 미국이 회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오픈 더 도어. 포크 들고 중국 나눠 먹을 때 왔었는데 우리 그동안 중동에 신경 쓰고 뭐 하느라고 안 왔었어. 다시 아시아 다시 먹을 거야. 중국 다시 먹을 거야. 중국 요리를 다시 해야 돼. 라고 돌아온 게 2011년도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아시아 회귀 전략이에요. 피벗이라는 게 회귀한다는 그 명사로는 축이고 그 동사로는 회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2011년도부터. 금년도에 미국이 국가 방위 전략을 했는데 미국은 여전히 군사력이나 이런 걸 볼 때 국방비가 세계 39%입니다. 2등서부터 11등까지 국방비를 싹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습니다. GDP도 세계 1위인데 EU 국가 전체 다 합친 거 곱하기 1.5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각할 때는 야 너희들 나토, EU, 미국 없이 너희들 한다고? 해봐 이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는 거예요 또. 중국은 유일한 미국을 추격하는 세력이다. 굴욕은 안 주겠다. 근데 이제 중국이 지배하는 것은 막겠다.
역키신저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은 구소련을 견제할 때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키신저 그 닉슨 대통령 핑퐁 외교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중국을 활용해서 소련을 견제했던, 중국하고 소련은 그 당시 공산주의 맹주 종주국 두 개 국가지만 중국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970년대 되면서 원자탄, 수소탄 다 가지고 있고 이제 야 우리는 소련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 이제 안 해도 돼. 이제 그동안 서론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다이다이로 양강이 되고 야 이제 소련을 좀 따돌리자. 이런 중국의 전략을 미국이 활용해서 그게 키신저 전략인데 이번에는 역키신저 전략이에요.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데요. 러시아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우크라이나? 그래. 먹어. 속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막으려고 하면 러시아가 미국에 척을 지면 또 그 전략상 안 좋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은 저지하겠다. 그 외 지역은 다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억제는 해당 지역 국가들이 하고 대북 억제도 한국 주도로 하고 미국은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여기 저 주일미군 있고 주한미군. 요새 뉴스에 보면 간혹 그런 게 나와요. 미국 NDS를 보고 나니까 앞으로 주일미군이 사성장군이 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삼성장군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요, 2016년도에 미국하고 일본은 방위협력 지침이라는 걸 개정했습니다. 방위협력 지침상에 이미 일본 주일미군은 전시 포스타로 만들어놨고 주한미군은 삼성장군으로 그때 만들어놨어요. 자기들이. 2016년, 10년 전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군사상 미국이 대외 국가랑 서류로 조약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예가 뭐냐면 미국의 전투기 중에 세계 최첨단이 F-22 랩터라고 있습니다. F-22는 전투기 중에 세계 어느 전투기도 그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F-35 게임도 안 됩니다. F-22하고 F-16하고 모의 공중전 했는데요. 50대 0입니다. F-16 50대를 격추하도록 F-22는 한 대도 격추가 안 돼요. F-22는 절대 다른 나라에 주둔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미국 기지에만 주둔합니다. 미국 내. 딱 한 군데. 일본 오키나와. 두 번째, 미국은 일본하고 F-22를 대체할 차기 전투기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다면 F-22 기술은 이미 공유하고 있는 거죠.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상에 보면 under any circumstances from peacetime to the contingencies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시든 우발 상황이든 미일은 군사적으로 협력한다. 육지, 바다, 공중, 우주에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하는 것이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한미 상호부 방위 조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미 상호부 방위 조약은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해 줄 때. 첫 번째, 대한민국 영토 내냐 아니냐 그 벌어진 데가. 두 번째,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은 거냐 아니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무조건 도와준다? 아닙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것을 협의한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대한민국 영토냐 아니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선생님, 대한민국 영토예요? 네.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죠.
미국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인정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할 때 뭐랬느냐? 맨 처음에 초안에는 그게 일본 영토로서 한국에 돌려주지 않는 영토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7차 초안까지. 그걸 우리 이승만 정부에 발견해가지고 왜 이게 안 돌려주는 영토냐 해가지고 막 항의했어요. 돌려주는 목록에 넣어야 된다. 그랬더니 뺐습니다. 아예 돌려주는 것도 안 돌려주는 것도 아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야, 울릉도 당연히 돌려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독도도 당연히 돌려주는 거야. 우리는 독도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일본은 그렇게 중요하면 돌려주는 거로 명시 안 했겠어? 거기가 어떤 곳인데? 안 돌려주는 거니까 안 적은 거야. 그 전에 초안을 봐라. 만일 우리가 그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일본하고 우리 간에 독도 영유권을 두고 혹시 독도 근해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순수 조약만 볼 때 미국은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일본하고는 무조건 어디에서건 한다고 그랬고 우리는 그게 우리나라의 영토냐 아니냐 또 침략을 받은 거냐 아니냐 이것도 따져야 돼. 국제 간의 분쟁은 침략과 도발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가 침략을 먼저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야 일본이 먼저 침략했어 라고 하면 야 그거 한번 따져보자. 따지는데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조사하자. 조사 다 끝나면 다 끝났는데 상황 끝. 그만큼 일본하고 미국은 강력한 거고 지금 그 자마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오히려 그래서 미국은 너희들이 얘기했던 제2열도선 여기에다 너희를 가다 버리겠다. 제1열도선에 그 이상 나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중국은 야 여기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절대 내놔와 버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우리 편일까?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 간의 관계는 의리도 있고, 약속을 했잖아, 지난번에. 서로 우리 다 하는데, 국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언제, H-9, 가츠라 테프트는 아까 말씀드렸고, H-9은 또 뭐예요? H-9은 1947년도에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세계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디에서 벌어질까? 워게임을 했습니다.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반도에서 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워게임을 해보니까 한반도에서는 미국이 져가지고 밀려나고 일본 본토에서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미 의회에서 질문한 겁니다. 당시 애치슨 국무장관한테. 언제까지 우리는 한국을 지켜줄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느냐? 거기서 전쟁을 한다면 그때까지 계속 지키냐? 그러니까 애치슨이 뭐라고 했냐면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우리의 사실상 그거는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류산 열도하고 대만 밑으로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한반도하고 대만은 방어선에 안 들어간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정치인 중에는 또 입산 사람이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란다 뭐 하는 바람에 그 언론에서 딱 취재해가지고 들이대니까 했으니 맞다. 그게 인정돼가지고 애치슨 라인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북한이 맘 놓고 남치고 한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카스라테프트 미략 같은 애치슨 라인 같은 이런 것들이 언제 또 있을 수가 모른다. 우리 안미 경중이라고 해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그러면 쉽게 말해 미국은 호구입니까? 너희들 다 지켜주고 야 경제는 그래 미국 저 중국하고 교역하고 또 중국은 또 호구입니까? 서로 각자 호구가 아니려고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강제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타파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최초 그래서 그걸 타파한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미국을 방문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인데, 그 당시에 아이고 저 대통령 후보가 미국을 안 가니까 남들이 반미라고 그 반미주의냐고 그 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 반미면 어때요? 라고 반문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도 결정하고 한미 FTA도 체결하고 하는 것이, 보니 대통령이 되어 보니 아 그게 아니야. 미국이 정말 우리에게 사활적인 이익이 있는 나라구나. 더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할 때 문제가 있었죠. 박근혜 중국 경사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참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 2009년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그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 할 때 그 참석했죠. 거기에 나와 있던 무기 중에 둥펑 21이라는 그 무기는 세계에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그 발리스틱 미sil, 이 탄도탄인데 종말 단계에서 목표를 향해서 궤도로 수정할 수 있는 탄이었어요. 이거는 왜 무서운 거냐? 항공모함은 절대 어느 누구도 격침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이지스함부터 해가지고 방어 체제가 워낙 있어가지고 또 대륙 간 탄도탄 날라오면 그런 거죠. 미사일 날라오면 씩 가버리면 뒤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따라가서 맞출 수 있도록 한 세계 최고의 무기고, 그거를 전승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야 너희들 우리 이제 이거 있어 라고 과시하는데 거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딱 뒤에 섰던 거예요. 시진핑이.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죠. 김정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왜, 그때 김정은이 있을 자리에 왜 박근혜가 거기 있지? 이렇게 했던 그 문제가 있어요. 친중 반미를 한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게 또 도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막 혼밥부터 해서 중국이 한국을 오히려 얕보고 곤란을 또 겪었죠. 윤석열 대통령 동맹제일주의, 제가 제 초안에는 닥치고 동맹 이렇게 썼었는데, 동맹제일주의가 사실은 맞기도 하고 사실은 틀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 국제정치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죠. 실용주의가 사실은 매우 유용한 그 방책이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용주의는 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게 위험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맹이 지속하려면요, 동맹 간에 위협 인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제가 친구하고 둘이 친구야, 우리 같이 죽고 같이 살자. 골목에서 깡패를 만났어요. 근데 그 깡패한테 싸우는데 나는 쟤하고 친해. 근데 얘는 그 깡패하고 안 친해하고 깡패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과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게 서로 안 맞아. 우리가 그 위협인식을 공유 안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 중국이에요.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이 달라요. 미국은 일본을 위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일 굳건한 동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일본이 뭐를 건축했다, 잠수함을 했다, 비행기 했다 하면은 난리 납니다. 그냥.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 한다. 그럼 일본은 동맹입니까? 적입니까? 우리한테 일본은 동맹이란 말 절대 안 쓰잖아요. 적도 아니고, 우리는 군사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주변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잠재적 위협이 되는 주변 국가.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거기서 인식이 달라요. 다음 북한. 미국은 북한을 세계 불량 국가인데다가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핵을 택한 거고 하는 거지, 그걸 쓰겠어?
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될 동포인데 북한에 대한 인식이 또 차이가 있어요. 미국하고 우리의 동맹은 위협 인식에 있어서 상당히 위태위태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늘. 신뢰성. 아까 얘기한 친구하고 들어갔다 누가 깡패 만나가지고 깡패가 한 방 때리면서 야 돈 내놔 하고 있는데 이놈은 지는 발 빠르다고 도망가면은 그러면 그 친구하고 친구라고 하겠습니까? 친구는 어느 위험한 순간에 얘는 반드시 나하고 같이 싸울 것이다. 내 편이 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어야 동맹은 지속됩니다. 지금 여기 스테판 왈트가 동맹 지속의 조건을 쓰지 않고 동맹 쇠퇴의 요인이라고 책을 썼거든요. 그걸 제가 뒤집어서 동맹 지속 조건이라고 쓴 겁니다. 이거는. 이걸 좀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국내 정치적으로 이 요인이 또 작용을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우리 미국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막 이제 미국하고 동맹이 대단히 중요하냐 막 반미주의 막 이렇게 한다면 또 반중, 협중 막 이렇게 하면 결국 그 국가들은 그 국내 정치인 요인에 또 너희들 뭐야? 너희들의 지금 정체는 뭐야? 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매우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죠. 제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힘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 또 대한민국에 지금 한류 해가지고 참 온 세계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안보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공통인식이 있어서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사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투자를 했을 때 그게 몽땅 다 날아갈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그것도 다 날릴 것 같으면 누가 투자합니까? 바로 우크라이나가 그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누가 투자를 안 해요. 거기서 공장을 안 만듭니다. 했다가 언제 이건 해가 날아갈 수 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EU 가입하고 나토 가입하고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유형 전력과 무형 전력이 있는데 유형 전력은 측정 가능하고 이것은 계속 늘려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이 무형 전력이 너무 약화되고 있습니다. 유형 전력이 아무리 커도 무형 전력이 제로면 그건 제로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일 걱정되는 게 오늘 제가 북한 핵 위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거 하면 또 그 부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어느 정도고 이것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핵이나 미사일의 정책은 어떻고 우리의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은 어떤 게 있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북한이 저는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열핵 무기와 전자파 슈퍼 EMP라고 하는 전자파를 발생하는 원자탄. 원자탄을 터뜨리는데 지상 80km에서 터뜨리면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바로 죽지 않고 그것은 바로 지상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합니다. 그거를 지향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힘을 그냥 공중에 뻥 터지면 사방으로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 힘이. 그거를 지향성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탁 그쪽으로 집중해서 그러면 모든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다 마비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자가 다 마비되면 첫 번째 자동차가 통제력이 없습니다. 달리던 자동차가 그냥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KTX, 비행기 다 그냥 쑤셔먹는 거죠.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다 마비가 됐고
여러분 휴대폰이고 뭐고 싹 다 마비됐고 바로 석기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것을 북한은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제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원자탄으로 그렇게 구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일부 전략가들은 매우 그걸 중시합니다. 얘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야. 우리는 매일 북한은 뻥친다고 얘기해요. 뻥친다. 아이, 뻥이야, 이건. 그럼 북한이 뻥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근거 없는 뻥이 드물더라고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슈퍼 EMP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을 제가 국방대학교에 있을 때 국방대학교에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교수가 그 전문가 한 분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그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고 할 때 발사하면은 그 발표가, 정부 발표가 지상 몇 미터에서 폭발, 그래서 이번 그 핵실험은 실패, 이렇게 발표를 많이 했어요. 공중으로 날아가도 공중에서 터져서 이건 실패다. 근데 그 교수는 저한테 얘들이 이거 실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터뜨리는 이거 실험하는 건데 이걸 실패라고 한다고 막 열을 받으면서 국방부에 가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할 때 얘기를 하는데 갔다 와서는 막 그냥 땅을 치고 그래요. 이걸 알아듣는 놈이 없다고 막. 근데 정말 위험한 것이 슈퍼 EMP입니다. 우리도 EMP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핵무기를 이용한 EMP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다른 그 재래식 폭탄을 이용한 EMP탄이 있고, 이번에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도 다 EMP가 이용이 됩니다. 그것이 이용이 안 되면 전자기기가 다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다 통신하고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싹 마비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긴장하지 않고, 사실 미국도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맹을 잘 유지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려면 긴장해. 또 중국도 그렇다고 해서 중국 아이고 그거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우리도 동맹이라는 것도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심은 우리의 국익보호다. 국익은 뭔가? 아까 국익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생존. 국익의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두 번째가 번영. 그 다음에 국가 위상이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생존 없는 번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국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카드 써놓은 것은 우리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젤렌스키처럼 트럼프가 그 앞에서 넌 카드가 없잖아. You don't have the card.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우리도 우리의 그 뜻을 펴고 우리도 계속적으로 번영하고 발전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